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공법 이론 과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부동산 공법의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좀 이렇게 큰 맥은 잡아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부하실 때 주요한 초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부동산 공법에 담고 있는 양이 많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체 양을 다 대상으로 하면은 A4 용지 편집해서 2000쪽이 됩니다. 2000쪽이 되는데 2000쪽 모든 내용이 다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600쪽을 담아둔 겁니다. 물론 600쪽도 뭐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넓은 범위의 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큰 체계를 잡으셔야죠. 큰 틀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어느 내용을 보고 계시는지 그 내용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목차들을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시험에 얼마나 출제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기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부동산 공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라 이 법을 운영하는 그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그런 전문 용어들에 대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이 좀 많이 심하시죠. 한 2번, 3번을 들으셔야 그래야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가닥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 역시 전문 용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용어들이겠죠. 땅과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생활하고 또 접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외국어 공부인데 자주 접하는 영어나 중국어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지금 해체해서 없어진 소련말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눈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어 공부는 혀로 하시는 겁니다. 혀로 내 몸의 근육을 움직여서 혀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모든 뇌 활동이 다 혀로 집중되는 겁니다. 내 혀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시고 그 내가 낸 소리를 내 귀로 듣고 하셔야 공부가 되시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소리 내서 자기가 듣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가 익숙해지면 그 담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혀에서 바로바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계속 그 내용도 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외울 게 줄어듭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용어를 소리내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단어로 만드셔야 된다고요. 자, 이제 공부 방법의 특징이 이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내용을 가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20쪽에 1장 기초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범위 전반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제1절에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이 있고요. 굵은 1번 부동산 공법의 의, 동그라미 1번 행정청에서 수립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동그라미 2번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그에 대한 기본 가닥을 잡기 위해서 1948년까지 잠깐 가보시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시작됐습니다. 3천만,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권력을 누군가에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한쪽에다 다 부여하면은 옛날 연산군, 수양대군, 선덕여왕, 미실 하듯이 엉망진창,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권력을 세수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세우는 거죠. 입법부, 국민대표 300명 국회의원을 뽑았고요. 그들이 국회에서 국민이 지킬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죠. 그 약속의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운전을 할 때요. 노란 실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있다고 보죠. 그걸 집행하는 게 행정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금배지 달고 횡단보도에 서서 또 길가에 서서 교통위반 잡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대장 누구를 선거로 뽑고요. 대통령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17명 장관, 기타 처장, 청장들을 임명하면서 중앙정부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란 실선을 건너서는 차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교통경찰이나 자격 가진 모범 운전자 등의 수신호에 따라서 노란 실선을 넘어갈 수 있지, 그거 말고는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A라는 사람이 술 이만큼 먹고 취해서 흥청망청하면서 노란선을 건너가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혀서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약속을 위반한 거죠. 다음에요, 어떤 분이 1차로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크 하면서 가다가 중앙선을 살짝 넘었고 건너오던 차랑 살짝 그러니까 살짝 긁히게 됐습니다. 그분도 약속은 위반했죠. 똑같이 3년 징역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안마다 다르죠. A는 죄질이 크니까 이 사람은 3년 징역, B는 죄질이 가벼우니까 벌금 10만 원 등으로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해야죠. 판단하는 게 누구예요? 판사죠. 법원에서 판사가 각 사건마다 법을 위반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한다. 형법에 대해서요. 또 아니면 민사상의 다툼에 대해서 A 잘못 70, B 잘못 30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걸 진행하는 게 사법부이죠. 그래서 이렇게 3권이 분립되어 있고 서로 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냈지만 중앙정부 마음대로 세금 운영하는 거 아니죠. 예산안 짜서 국회에 올리고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세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중앙정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국가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숙제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숙제검사 그러면 초등학생 분위기가 난다고 그래서 감사라고 합니다. 뭘 받는 거고요? 국정감사를 받는 거죠. 국정감사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야죠. 민주주의가 조용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가자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 5천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니까 시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시끄러운 걸 싫어하면은 그게 이제 독재로 가게 되겠죠. 자,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했고 그 정한 법을 행정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국회에서 정한 여러 개의 법이 있지만 몇만 개의 법이 있지만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죠. 공법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놓은 약속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어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자기 이익만 앞세우고 옆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헌법에 재산권 행사는 보장된다. 근데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법에 정해진 것을 관청에서 집행하는 거죠. 규제를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관청에서 뭔가를 세워서 가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관청에서 뭔가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다 계획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고요. 이상이 부동산 공법의 전체 흐름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했고 행정청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데요. 행정청에서 어떤 정책 결정 계획을 세우는데 그 기준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크게 작은 1, 2, 3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국민의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걸 크게 작게 4번, 5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수원시 도시 기본계획 등등등 500쪽짜리 책, 800쪽짜리 책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계획을 세워서 땅을 관리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네?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땅은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배나무 과수원이지만 여기에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여기는 앞으로 도시지역에 맞춰서 써라. 지금 여기는 논밭이 들어서 있지만 여기는 계속 논밭이니까 앞으로 여기다는 연탄공장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땅의 이름을 정해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용도 지역 등을 정해서 그럼 관청에 정한 어떤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맞게 쓰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공익사업들이 있죠.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국가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들을 할 때 그 공익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간다. 신중하게 계획 세우고 차질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계획에 관한 내용은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다음에 국민의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요. 괄호에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건축 허가, 땅 손대는데 옆집 아랫집에 피해 주면 안 되죠. 땅 손댈 때 허가 받아야 된다. 넓게 개발행위 허가, 그 가운데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건축,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가 무너지면
거기에 그러니까 놀러 온 사람, 생활하는 사람까지 다치게 되죠. 건축 금지돼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요. 자본주의죠. 그래서 정당한 대상권 다 사고 팔 수 있지만 투기 잡자 할 때는 그때는 사고 팔 수 없게 하는 겁니다. 투기라는 게 어떤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돈을 넣어서 그다음에 그 차익만 먹고 또 다시 팔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투기입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땅값, 집값 오르게 되고 전세값, 월세값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잖아요. 땅값 오르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공장값 오르고 물건값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쁜 영향이요.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투기 목적일 때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실 공법 6개 법의 모든 내용은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면 21쪽에 굵은 2번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공법 6가지가 있는데요. 이쪽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거에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은 워낙 기본적인 법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다 걸리게 됩니다. 5가지 모든 내용이 다 국토계획법에는 들어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40문제 중에 12문제입니다. 30점 분량이지만 거의 50% 가까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이 있습니다. 이 공익사업에 대한 거죠.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법이 있고요. 각각 6문제, 6문제 합쳐서 12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건축할 때 무너지게 지으면 안 되죠. 양괄호 3번 건축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괄호 3번에 이어지는 안에 있는 주택법이 있죠. 30채 이상 집을 짓는다. 지역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겁니다만 역시 논밭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농지법에서요. 7문제, 7문제, 2문제 해서 합쳐서 16문제입니다. 12, 16 전부 40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죠. 각각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먼저 큰 틀이요. 국토계획법은 이 작은 1, 2, 3, 4, 5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국토계획법을 바탕으로 다른 법들이 펼쳐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공익사업으로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게 있고요. 개인들이 뭔가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해서 전부 6개 법이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에요. 법령 체계를 보시죠.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요.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이 법이 되는데 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죠. 국회에서 법을 정합니다. 이건 이제 중앙정부의 중앙 권력기구의 그림이라면 각 지방에서도요. 지방 약속을 정하는 입법부가 있죠. 지방 약속을 정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 판사를 선거로 뽑고 있지는 않죠. 외국 영화에서 보는 지방 판사는 우리에서는 선거로 뽑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 사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앙 대법원의 각 지원들이 이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약속을 정하는 게 조례이죠. 지방 약속을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 약속의 대표적인 예요. 쓰레기 봉투. 이 동네 저 동네 전혀 다른 거죠. 이 동네 5장 남았습니다. 이사 가게 됐어요. 갖고 가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 동네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가시는 거죠. 택시 요금이요. 2,000원에서 2,500원. 그 기본은 기본 요금은 같지만 몇 미터마다 100원씩 올라가냐고요. 다 다르죠. 어느 동네는 170m 가면 100원 올라가고 어느 동네는 220m 가면 100원 올라가고 택시기사 아저씨 마음대로요? 아니죠. 지방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방 약속을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선거로 뽑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리며 국회에서 법을 정했으니까 그건 전국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죠. 그런데 어떤 서류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 처리해줘라. 그걸 15일로 할지 20일로 할지 그런 거는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정해도 된다라고 해서 법에서 넘겨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해서 발표하는 게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는 총리령, 부령이 있고요. 그것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르고, 그 역시 대통령 우리나라 한 명이죠. 각부 장관, 각 업무를 17명 장관이 나눠서 대표하니까 각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다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이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건 어느 대목에서 이거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방마다 따로 정한다. 지방 약속이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될 곳이 한 두세 곳은 있는데요.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우리 시험이 전국 시험이지 지방 시험이 아니니까요. 이상들이 있습니다.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정했으므로 바로 넘어와서요.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전국 모든 곳에서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2번.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쓰리봉투 요금이나 택시 요금과 같이 도, 시, 군 각각의 지역마다 약속을 정하므로 지역마다 규제 내용이 다르고 한 지역에서는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동 3번.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한 건에 대한 겁니다. 배너와 과수원이 있는 들판 100만 제곱미터가 농림지역이 있는데 그 자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산을 구불구불 넘어가는 옛날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 대신에 터널도 내서 넓고 반듯한 왕복 유차로로 40km만큼 새 도로를 내겠다는 내용으로 뭔가 중요하고 특별한 한 건들을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표현도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곧 익숙하시게 됩니다. 부동산 공법이 국회에서 정한 법을 행정청에서 집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행정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관청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2쪽에 굵은 4번 행정체계, 그림도 있습니다만 그 아래 내용이요. 중앙정부가 있죠. 국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을 합니다. 대한민국 한 덩어리로 부르면 국가고요.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요. 대한민국 226개로 쪼개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미국이 몇 개 주로 돼 있대요. 옛날에 50개 주가 있었는데 알래스카를 사서 51개 주가 됐다.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 애기들도 가끔 그런 것까지 아는 애들도 있죠. 대한민국은 몇 개로 쪼개져 있고요. 네, 모르시는 학생들 많습니다. 또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고요. 대한민국 17개, 226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건 각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몇만 개의 법이 있는데 대통령이 모든 법을 다 집행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도장 찍어도 다 처리할 수가 없겠죠.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17명 장관이 각각 업무로 나눠서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광역지방자치단체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인구 100만 이상 어찌고저찌고 되는 6개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8개 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8개, 하나 해서 10개에 여기에 6 하나 하니까 전부 17개가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지도를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시죠. 지도요.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한민국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어찌고저찌고 광역시가 있다고요.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죠. 도요. 경기, 충청 남북, 전라 남북, 경상 남북, 강원도가 있죠. 제주도 똑같은 도였지만 이제 특별한 권한을 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이 도 이름 잠깐 보시죠. 다 이제 알고 또 상식이기도 합니다만, 도예요. 경기도가 있습니다. 서울과 옛날 한양과 그 주변. 그 다음에요. 충청도가 있죠. 일제 때 충청남북, 조선 때 충청도, 그 전에는 그냥 큰 도시 2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충주와 청주죠. 전라도, 일제 때 전라남북, 조선 때 전라도, 고려 때 큰 도시 2군데, 당연히 어디예요? 전주와 나주요. 경상도요.
그러니까 일제 때 경상남북, 그다음에 그 조선 때 경상도, 그러면 고려 때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와 어디요? 경주와 상주요. 그다음에 강원도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지금 남북으로 쪼개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고려 때 큰 도시 두 군데요. 강주는 없죠. 강릉과 원주 뭐 이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렀고 이름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죠. 뭐 그런데 지금은 상주 그러면 뭐요? 꽃가명. 그다음에 나주 그러면 뭐요? 배. 그 정도고. 그러니까 큰 도시가 아니기도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큰 도시였고 뭐 일제 때 그러니까 전철을 그러니까 철도를 만들면서 조선에 있는 물자를 싹 뽑아간다. 그래서 경부선 만들면서 대전, 대구, 부산들이 커지게 된 거죠. 자, 이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개를 한꺼번에 부르려면 아이고 숨이 막히네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숨이 막히죠. 그래서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시도라고 합니다. 이 시는 도와 같은 급의 시를 얘기하는 거지 수원시, 그러니까 성남시 그런 쪽이 아닙니다. 대장들을 시도지사라고 하죠. 기초지방자치단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봉구, 서초구 25개 구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고요. 세종은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 모든 권한을 세종시장이 다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이 있죠. 제주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 모든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다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저 지난 겨울에 밀감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밀감이 왔는데요. 거기는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아니라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두는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팔달구, 경기도 성남시 그러니까 분당구, 그다음에 뭐 수정구, 중원구 있듯이 선거로 뽑지 않는 행정구, 행정시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공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느 건 특별시장이 결정하고 어느 건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주에서는 그거를 세종에서는 다 세종시장이 하고 제주에서는 다 제주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 어느 자리에 세종특별자치시 얘기가 없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얘기가 없어도 그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건 국가가 하고 지방이 하는 건 양쪽 다 세종시장, 양쪽 다 제주도지사가 아니까요. 하나 더 가죠. 그러니까 시 인구 5만 이상의 어찌고 저찌고 되면 시가 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느 경기도에 그러니까 화성시가 있다고 치죠. 인구 50만 안 됩니다. 도로 계획은 세우지만 도로 결정은 할 수가 없고 도로 결정은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로 계획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면 23쪽 4-1번 행정체계 국가, 동그라미 2번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 동그라미 3번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동그라미 4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뭐 13곳이 있는데 그걸 뭐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뭐 아무튼 경기도에 많겠죠. 그다음에 경기도를 제외한 곳으로 마창진 통합했죠.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창원시, 청주, 전라북도 전주, 충청남도 천안, 경상북도 포항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가 아닌 선거로 뽑는 게 아닌 일반구가 있는데 그건 초점이 아닌 거죠. 4-10번 중요한 정책 결정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땅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푸르게 나무 잘 자라고 있던 곳 싹 밀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는다. 보전돼 있던 땅을 개발로 바꾼다는 거죠. 누가 할 거냐고요. 국가가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어디다 학교 만든다. 교육부 장관이요? 교육감이요? 교육감이 하는 거죠.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4-2번이요.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댁이 결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부동산 공법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게 원칙입니다. 그 아래 표의 둘째 줄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댁이 합니다. 시댁이 하는 게 원칙. 두 번째 법이요.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시댁이 하는 게 원칙. 세 번째 법, 도시정비법에 정비구역 지정, 시댁만 합니다. 네 번째 법인 건축법은 따로 빠져 있고요. 건축법은 아니고요. 다섯 번째 법,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시댁, 이 원칙. 여섯 번째 법이요. 농지법, 시댁,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기는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농사만 짓는다. 근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만 지정을 하네요. 왜냐하면 대도시장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없는 게 아니라 지정할 일이 없죠. 수원평야, 성남평야가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제일 아랫줄, 건축법은 법에 정해진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 판단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법을 뺀, 건축법은 시댁이 아니고 건축법을 뺀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은 시댁이 한다. 이게 이제 공법의 한 갈래입니다. 다음 쪽이요. 24쪽에 동그라미 2번 투기억제는 국가경제 운영을 위해서 중요하므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기억제 결정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자라고 하는 게 투기 잡자는 건데 그걸 갖고 주민들한테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볼 일이 아닌 거죠. 그걸 하라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기에만 주민의견 청취가 없고 그 동그라미 2번 표에 네 번째 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원칙. 조그만 거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4-3번 공법의 행위주체가 있는데요. 공법의 행위주체를 보시면 민법에 인격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자인인과 법인이 있죠. 공법에서 누가 할 수 있냐고요. 4-3의 가운데 칸요. 국가가 4대강 사업, 국가가 있죠. 모든 수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또 도로공사 잘 하라고 한국도로공사를 만들었잖아요.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가 공법의 행위주체예요.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는 행정청이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국가, 지방 말고 공기업도 민간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닥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이 중요한 겁니다. 이상 네 가지가 있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업은 관청이 아니라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한테 철거명령 때리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농어촌공사에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와 첫 번째 칸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죠. 공기업과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겁니다. 도로공사, 토지공사는 행정청이 아니다. 그건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약간 혼동하시기도 하는데 관청이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이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뭐가 되고요? 공적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국가,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공적인 일을 하라고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공기업인 거죠. 여기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사적 주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냥 민간은 민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합니다. 따라서 공기업, 민간 허가받아야 됩니다.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다고요. 부도파산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묻어두거나 보증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은 언제라도 부도파산 자빠질 수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되고 돈도 묻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아무튼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다. 때에 따라서 행정청과 아닌 자, 때에 따라서 공적 주체와 민간으로 나누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항상 염두에 두고 내용들을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내용 계속 보시죠. 다음 이제 25쪽을 보시면 2절 국토계획법 목적 등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큰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국토계획법이 40문제 중에 12문제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50% 가까이 공부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25쪽에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그 반절 가까이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20시간 넘게 가까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요 내용은 20시간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시겠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갈 건지,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아직 안 올라가 본 사람도 에베레스트 지도를 놓고 어느 길이 좋은지 이것들은 다 해야 직접 올라갈 거잖아요. 우리가 갈 목표가 어딘지, 어디까지가 담겨 있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시자고요. 그냥 우선 그러니까 한 번, 첫 번째 순환, 두 번째 순환까지는 계속 혀로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뭔 소린지 아세요? 모른다고요. 뭔 소린지 모르지만 그냥 혀로 소리 내시다 보면 나중에 내용이 붙게 됩니다. 혀로 소리를 안 내면 계속 내용은 내용대로 따로 떨어져 있고 계속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모든 내용을 다 써놓진 않았고 해당하는 자리에서 또 볼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칠판 판사하는 내용들을 다 옮겨 쓰시는데 너무 집중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네요. 먼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라고 줄이는데요. 국토, 우리나라 땅을 어떻게 쓸 거냐로 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땅,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땅, 개발 땅도 필요하고 푸르게 보존할 땅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곧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 땅을 개발 땅, 보전 땅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좀 성이 안 찬다고요. 4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개발 땅, 도시지역, 중간 땅, 관리지역, 보전 땅,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세종과 제주는 뺄 겁니다. 도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냐면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합니다. 국민 생활이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광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청주에 사시는 분이 아침 드시고 나서 저 연천 가서 일 보시고 그다음에 점심때는 저 목포 가서 일 보시고 오후에는 포항 가서 일 보시고 저녁에 청주에 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고속버스 운전사는 그냥 그 운전석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분 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트럭과 물건 실어 나르시는 아저씨들 빼고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생활 단위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보자고요. 경기도에서 저 연천 사시는 분이 아침 드시고 평택 가서 일 보시고 그러니까 점심 때는 저 여주 가서 일 보시고 저녁에 가서 다시 연천 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몇 분이나 있으시겠냐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단위가 도가 아닌 거죠. 구는요.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철로 2칸, 버스로 4칸이면 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어디 도봉구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녁에 옆집 아줌마 만나고요. 자기야, 나 아까 낮에 노원구에도 갔다 왔다. 아,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건 일거리가 아닌 거죠. 얘기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구가 독자적인 생활 단위도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다녀보신 분들이요. 구 경계선이 어딘지 몰라요. 뚜벅이 내비게이션,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앱으로 깔고요. 그거 놓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가 서초구네, 여기는 강남구인가 어쩌다 만 5년마다 5년에 한 번 해보실까 말까인 거지 구 경계선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길가에 써져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 구 경계선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죠. 시, 군 경계선은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천안시 다시 또 와주세요. 또 딱 고개 딱 넘어가는 순간이요. 반갑습니다. 무슨 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 군 경계는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토계획법은 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어떤 걸 한다고요? 그 수원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가평군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거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개발 보존은요. 다른 법, 다른 계획 따로 있어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남도는요. 다른 법, 다른 계획 따로 있다고요.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구는요. 그러니까 구는
그러니까 구청장 뭐 힘들 세죠. 그러니까 시장과 같은 급이니까요. 그렇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에서는 쓰레기 잘 치우고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잘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독자적인 생활 단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나, 광역시 6, 그다음에 시 70여 개, 군 80여 개 합치면은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번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는 얘기가 복잡하니까 세 글자로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도시군에서는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개국 콘서트 두 글자 줄여서 개콘, 응답하라 1988 응팔 그렇게 하듯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숨 막히잖아요. 세 글자 뭐라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하겠죠. 문화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좋은 것도 먹여야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한 복지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저러 간 거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들 다른 법에서 알아서들 잘들 하시라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서울특별시 6개 각 광역시 70여 개 각 시 80여 개 각 군마다 다른 곳에 쳐들어가지 말고 그 시에서 그 군에서는 어느 땅은 어떻게 개발하고 어느 땅은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게 국토계획법입니다. 들으실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네. 그거면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거를 소련말로 다 외우시고는 아직은 외우시지 않은 거죠. 또 이거를 집에 식구한테 설명을 해야 65점이 나오냐고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65점 맞으시면 되는 거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에서는 어디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는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들은 좀 가보셔야겠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큰 흐름들을 잡으면서 가야 되니까요. 이거는 그 뒤에서 보실 절차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보실 요 내용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고요. 그날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고, 그날 기분 따라 결정해도 안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죠. 국민이 주인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영화 내부자들 또 아니면 그런 어떤 것들 보면은 일부 못된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지인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휘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주인이니까 시끄러워야 되죠. 시끄럽게 결정을 하라고요. 관청에서 술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해서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냐.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은 이렇다.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시끄럽게 결정을 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결정하라는 절차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가도록 하시자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땅에 이름 붙이고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그 단지에 대한 도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그 단지에 대한 도면, 이런 것들도 다 어디 단지를 정하고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도면을 내는 것도 그 특유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도서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죠. 기반시설 53가지 설치 정비 개량이나 어디에 도로 만든다. 아니면 무슨 산업단지, 주거단지, 아니면 시가지 개발, 개발사업, 단지, 시가지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들은 곧 보실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직은 계속 뜬 얘기입니다만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를 우리가 곧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1년에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하루에 3건, 15건씩 결정이 되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2년, 3년, 그 하나하나마다 예산 5억, 8억을 써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큰 그림만 잡도록 하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끔 얘기하죠. 삽질하고 있네. 땅에 삽질을 하고 있다고요. 땅에 삽질을 하지만 성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이 땅에 삽질하는 개발, 보전 땅의 개발을 하는데 관청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은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는 금지돼 있다. 허가받아야 된다. 어디 산자락을 깎는데요. 아무 좋지 않고 빨갛게 깎아만 놨다고 치자고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안 되잖아요. 큰 비 오면 무너져 내려서 아랫집 옆집에 큰 피해를 주잖아요. 몇 년 전에 서울 우면산 산이 그러니까 깎여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이 터져 나가서 아파트 단지를 덮치는 그런 화면을 TV 뉴스에서 우리들이 많이 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땅에 대한 법이니까 땅에 대한 투기를 잡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들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보실 거예요. 위에 광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기본 그림에서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말은 많지만 다시 정리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 보전 땅을 개발로 바꾸는 게 대부분이죠. 어디 아파트 단지 털어갖고 숲 만들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보전 땅을 개발로 하는데 대한민국 개발, 경기도 개발이 아니라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군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누구도 손대고요. 관청도 손대는 거죠. 관청이 손대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관청은 신중하게 계획 세워라. 대한민국 땅, 개인도 손대는 거죠. 개인이 손댈 때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순환을 세 번째 들으시는 분은 그렇지 뭐 다들 가닥을 다 잡으시게 되는 거죠.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여유를 가지시고 세 번까지는 그냥 소련말 여러분이 하실 건 뭐고요? 그냥 조금 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는데 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 깨고 나니까 좀 넘어갔어요. 그거 다시 앞으로 가서 돌려듣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밑에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그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은 거 갖고 내가 잠깐 줄었는데 여기 와 있네요. 이걸 여기다 가서 딱 맞춰줘요. 이만큼 가잖아요. 그러면 또 들었던 겁니다. 또 좀 뒤로 하면 지나왔잖아요. 또 다시 돌리고요. 이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농지법까지 끝까지 쭉 가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금 조시면서 또 넘어가시기도 하시면서 근데 건너뛰면 안 되고요. 이건 쭉 진행되게 하시고 농지법까지 가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3번 들으시면 가닥 잡힙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입에서 나온다고요. 3번 들으시는 동안 잠깐 조실 수는 있지만 3번 들으시는 내내 자기 혀로 소련말 계속 혀로 소리를 내야죠. 보고 혀로 소리를 내야 나중에 그게 내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25쪽 내용에 오른쪽에 있는 관청 얘기는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죠. 또 관청은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누가 무슨 도장 찍게요? 그거는 우리 시험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 사항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할 겁니다. 계속 조금 더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하시죠. 다음에요. 25쪽 아래 국토계획법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목적이야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큰 한 호흡을 이제 그렸으니까 잠깐 쉬시고 그 다음 내용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